4번부터 7번 문항은 작문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시면 가는 한 학생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그랬는데 글이긴 하지만 홈페이지라고 하는 인터넷의 공간의 특성상 구어적인 특징, 문어적인 특징이 다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나는 대화라고 했으니까 구어적인 특징, 그리고 다는 글이니까 문어적인 특징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4번의 1번 보기를 보시면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다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두드러진다라고 했는데요. 가는 해요체를 쓰고 있어요. 해요체는 비격식체죠. 그런데 다에서는 하십시오체, 격식체를 쓰고 있으니까 4번의 1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자, 2번. 나의 홈피와 다의 홈페이지를 비교해보면 다에서는 줄임말을 쓰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이 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줄임말을 쓰지 않고 문어적인 특징, 이 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이랑 글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시면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한다 라고 했는데요. 글을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으니까 시간이 달라도 이 글을 읽고 댓글을 달 수 있겠죠. 그리고 모두 한 공간에 있어야만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시면 나는 이 세 학생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상황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는 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지 않더라도 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했는데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것은 이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반언어, 비언어. 반언어는요, 반만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목소리 크기라든지 어조라든지 빠르기가 되겠습니다. 언어는 언어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눈 표정이라든지 몸짓이 비언어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에서 보면은 이런 울고 있는 이모티콘 있죠. 이것은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를 대신해서 어떤 필자의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그 감정을 좀 보충해 준다라고 해서 이거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3 여기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면 이거 몸짓이죠. 그래서 여기도 비언어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뒤에 해당하는 설명 가와 나에는 언어적인 표현 외에 비언어적인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군. 이 부분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나에서 학교 올 때라고 했던 것을 다에서는 학교에 올 때 우리가 라고 해서 조사를 쓰고 있잖아요. 문어에서는 주로 조사를 써주고 구어에서는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생략할 때에는 생략을 해도 그것이 어떤 문장 성분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5번에서 보시면 이제 가는 다처럼 문어 상황이지만 가에 되게 친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홈페이지의 글은 구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글을 쓸 때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릴 때는 글이긴 하지만 말하는 것처럼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글이긴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문제 푼 것에서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보충 설명을 하라고 선생님이 여기를 적어 놨거든요. 보세요. 먼저 반언어, 비언어에 대한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반언어는 반만 언어다. 크기, 빠르기, 어조 등이 있다. 그리고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그 차이점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문자 언어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오늘 내가 쓴 글을 내일 다른 친구가 읽을 수 있겠죠. 이런 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고요. 음성 언어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다. 이것은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같은 시 공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라고 해서 이 문제에 출제됐던 것은 인터넷 상황인데요. 지금 뭐 시험에 출제됐던 것처럼 홈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SNS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등 이렇게 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공부했지만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관한 것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가 있는데 여기 하십시오체와 하오체까지는 높임법이에요. 자, 나보다 높은 상대에게 쓰는 말이고 하계체, 헤라체는 낮추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도 가장 높은 것은 하십시오체고 가장 낮춘 것은 헤라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아까 홈페이지와 같이 조금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해, 요체, 요만 붙이면 되는데요. 그리고 요를 뺀 해체가 낮춤 표현입니다. 5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A에서 학생 1은 2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학생 1이 이 다음에 나온 이 부분을 보시면 자신의 주변 상황을 확인해서 이 일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자가용 등교하는 학생 2가 자가용 등교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경우 별로 없던데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A에서 학생 3은 1의 내용 중 일부를 재진술했다 그러면은 학생 3에서 위에 나온 학생 1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문제 아닐까라고 하면서 새로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 이랬는데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댓글을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이러이러하다고 보고 있어. 그러면서 댓글을 보면 많은 애들이 하고 하면서 자신과 상반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학생 3은 학생 2가 한 말을 요약하면서 이해견해가 가진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약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학생 3의 내용을 보시면 요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글 쓸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주자고 언급하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3은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견을 제안하고 있어요. 5번 보시면 A, B 모두에서 학생 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라고 했는데 학생 2가 한 말을 보시면 사정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정이 있는 부분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주자. 자, 그 다음에 여기 B 부분에서도 사정이 있는 학생들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하면서 질문의 형식 물음표를 던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라는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보기에 이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감성적 설득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독자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죠. 그런데 1번에서 보시면은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2번에서 니은을 보시면 자가용은 자신의 등굣길을 편하게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등굣길을 혼잡하게 라고 하면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대꾸처럼 보여요. 대꾸나 또 대비를 하는 설득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경험과 그에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이 잘못됐습니다. 3번을 보시면 67% 정도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성적 설득 전략 중에 하나인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수치를 사용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라고 해서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므로 3번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 리을에서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가 있다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양보하는 그런 면을 보이면서 자신의 주장이 너무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을 보시면 미음에서 어떤 상황이 지속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리적인 표현을 써서 그다음에 설득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꿔보자 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라고 하면서 설득 방법으로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중부정이나 서리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선 서리법이 사용됐고요. 미음에서는 이중부정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문장을 보시면 이중부정으로 바꿔보자면 평화로운 등교 장면은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중부정은 흔히 쓰이는 표현법은 아니고요. 특별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이는 감성적 설득 전략의 하나입니다. 7번입니다. 내용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이 나와 다를 제대로 잘 적용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주의 환기에서 관심 유도한다는 뜻인데요. 이제 일상을 떠올려 보게 했다라고 했는데 다에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라고 하면서 독자들의 일상을 떠올려 보게 했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에서 나에서 자가용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하여서 다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나에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여기 집이 먼 경우에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자제하자라고 하면서 이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도 집이 너무 먼 친구들은 자가용 사용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나에서 자가용 등교 자제가 좋은 점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다에서도 우리가
노력하면은 친구와 함께 걸을 수 있고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가질 수 있고 라고 해서 자기에게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등교 시 유념해야 할 행동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실천을 촉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